55조 원짜리 위성이 전부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당장 그 한국 팀에게 살려달라고 빌란 말입니다. 백악관과 이스라엘 지하 벙커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기습적인 전자전 한 방에 하늘을 덮던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정찰위성 15기가 일제히 눈을 감아버린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5년 경력의 안보보좌관의 눈앞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던 강대국의 엘리트들이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눈을 번뜩이며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 본 것은 단 하나. 불과 한 달 전 대학생 장난감이라며 콧방귀를 끼고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대한민국 위성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오만한 자들이 자신들이 벌레 보듯 짓밟았던 한국을 향해 처절하게 무릎 꿇고 눈물로 구걸해야만 했던 그 통쾌하고도 숨막히는 역전극.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츠하크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안보회의에서 무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석 보좌관으로 복무하며 피비린내 나는 중동의 모든 전쟁과 끔찍한 위기를 최전선 한복판에서 겪어온 늙은 군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려는 이 이야기는 제 35년 안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뼈저리게 수치스러웠던 날이자 동시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뼛속 깊은 경외감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했던 날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도 거대한 품격을 지닌 위대한 국가인지 온몸으로 전율하며 깨닫게 되실 겁니다. 때는 2026년 1월의 어느 서늘한 겨울날이었습니다. 텔아비브 도심의 지하 30m 아래 두꺼운 콘크리트와 나무로 둘러싸인 국가안보회의 특별벙커에 최고 등급의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었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는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언제 이스라엘을 향해 핵탄두가 날아올지 모른다는 1급 첩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을 비롯해 군 정보국장,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스라엘 최고위 안보 핵심 인사 22명이 거대한 원탁을 둘러싸고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공기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막히고 팽팽했었죠. 그런데 그 삼엄하고 살벌한 자리에 이 긴박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들이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대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항공우주연구팀 4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피땀 흘려 개발한 차세대 소형 정찰 위성 기술을 우리 이스라엘 측에 소개하고 싶다며 간곡히 방문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고백하자면 우리 측은 그저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인 관례상 형식적으로 자리를 내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원탁에도 끼지 못한 채 회의실 맨 끝자리 차가운 철제 보조의자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한국 연구팀을 거들떠보는 사람은 그 방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콧대 높은 이스라엘 안보 엘리트들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텔레비전이나 잘 만들고 세탁기나 자동차를 수출하는 상인들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피가 튀고 목숨이 오가는 실전 군사정보 분야에서는 명함조차 내밀 자격이 없는 그저 기술 좋은 변방의 국가라고 오만하게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중동 상공에 띄워놓은 정찰 위성 15기는 그 무게만 수톤에 달했고 하나당 수조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하늘을 지배하는 신의 눈이었습니다. 지상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55조 원짜리 괴물들을 운용하고 있던 우리에게 한국의 소형 위성은 그저 조잡한 장난감처럼 보였던 겁니다. 회의 전반부의 무겁고 신경질적인 안건들이 끝나고 마침내 한국 연구팀에게 짧디 짧은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구겨진 양복을 입은 한국팀의 수석 연구원이라는 분이 조용히 단상에 올라 자신들이 밤낮 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개발한 위성의 핵심 기능들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차분하고 능숙한 영어로 위성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의 실시간 분석 능력, 극심한 전자전 환경에서 적의 방해, 전파를 뚫고 살아남는 생존력, 그리고 초소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가까운 해상도를 자랑하는 광학 센서 기술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빼곡한 기술 수치들은 솔직히 전문가인 제 눈으로 보기에도 꽤나 놀랍고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그야말로 한겨울 얼음장처럼 싸늘하고 무례했습니다. 이스라엘 참모들은 대놓고 하품을 하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빨리 끝내라는 지루한 티를 팍팍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실질적인 2인자이자 중동 전역의 암살과 흑색선전, 비밀작전을 총괄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이 삐딱하게 고개를 치켜들며 입을 연 것입니다. 회의실 안에서 그가 헛기침만 한 번 해도 별을 단 장성들이 숨을 죽일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위압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한국 수석연구원의 정성 어린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허공에 대고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말을 아주 무례하게 뚝 끊어버렸습니다. 이보시오. 그래서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위성의 크기가 고작 저 스크린에 있는 저만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노골적인 코웃음에 회의실 전체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모사드 국장은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푹 기대앉은 채 턱을 괴고 말을 이었었죠.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중동 하늘에 띄워놓은 위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한 기당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천 명의 천재들이 투입된 완벽한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저 스크린에 띄워놓은 깡통은 대체 뭡니까? 무게도 가벼워 보이고 크기도 볼품없는 게 꼭 우리 집 꼬마 녀석들이 다니는 대학교 과학경진대회 출품작처럼 보이는데요. 그 비아냥거리는 모욕적인 언사의 회의실 곳곳에서 이스라엘 장성들의 킬킬거리는 얕은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순간 제 입가에 번지는 실소를 참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모사드 국장의 조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국 수석연구원을 맹수처럼 정면으로 쏘아보며 윽박지르듯 몰아붙였습니다. 반도체나 조립해서 파는 나라가 감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판도를 읽는 정보전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그저 따뜻한 방구석에서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로만 배운 자들이 이 중동의 핏빛 실전 시스템을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들 나라에는 실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단순한 무시를 훌쩍 넘어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를 향한 뼛속 깊은 백인 엘리트 특유의 경멸이 진득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이 모든 비극과 훗날의 통곡을 불러온 치명적인 만행이 바로 다음 순간 이어졌습니다. 발표 단상 앞 우리 측 회의 탁자 위에는 한국 연구팀이 이 발표를 위해 수십 일을 밤새우며 정성스럽게 번역하고 인쇄해온 두꺼운 기술 보고서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사드 국장은 보란듯이 뚜벅뚜벅 걸어가 그 묵직한 바인더를 신경질적으로 획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을 버리듯 회의실 구석의 쓰레기통을 향해 냅다 집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수백 장의 땀방울이 서린 육중한 바인더가 텅 빈 철제 쓰레기통 바닥에 처박히며 내는 둔탁하고도 폭력적인 파열음이 조용한 지하 벙커 회의실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찰나 벙커 안에 산소가 전부 타들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구석 보조의자에 앉아있던 한국 연구팀 4명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한국 수석연구원의 표정을 저는 평생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뇌리에서 지우지 못할 겁니다. 단상에 선 그분의 꽉 쥔 두 주먹이 핏줄이 터질 듯이 하얗게 질린 채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강대국의 윽박지름과 횡포의 겁을 먹은 나약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처절한 분노와 한 나라의 대표로서 당한 참담한 모멸감을 오직 조국의 자존심과 국격을 위해 온몸의 뼈를 깎아내는 고통으로 억누르고 있는 흡사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묵직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분의 두 눈이 순간적으로 붉은 핏발이 서며 무섭게 타오르더니 이내 시퍼런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섬뜩하게 가라앉는 것을 저는 이 두 눈으로 분명히 목격했었죠. 평생을 수많은 적국의 잔혹한 암살자들과 정보 요원들을 눈앞에서 상대해 온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 저조차도 그 고요하고도 형형한 눈빛 앞에서는 등골에 식은땀이 쫙 흐를 정도로 묘하고 압도적인 서늘함을 느꼈으니까요. 수석연구원은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분에 못 이겨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항의하며 구차하게 쓰레기통을 뒤져 바인더를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기품 있는 묵직한 목소리로 모사드 국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먼 날 저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 서리빨 같은 심장을 관통하는 단 한마디를 끝으로 한국 연구팀 4명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쿵마이너스하고 육중한 벙커의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도 무겁고 불길하게 느껴졌지만 그 55조 원이라는 돈의 힘과 강대국이라는 오만함에 완벽하게 눈이 멀어있던 당시에 우리는 그 짧은 경고가 우리 국가의 운명을 쥐고 흔들 거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꿈에도 눈치채지 못했었죠. 한국팀이 쫓겨나듯 나가버린 뒤 모사드 국장은 코웃음을 치며 보란듯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다시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에 이스라엘 엘리트들은 불과 1분 전에 그 폭력적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 누구는 향긋한 커피를 홀짝이며 주말 골프 농담을 따먹었고 누군가는 다음 안건으로 빨리 넘어가자며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22명의 군 수뇌부 중 단 한 사람도 조국을 모욕당한 한국 수석 연구원의 그 뼈저린 마지막 눈빛을 진지하게 가슴에 담아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솔직하게 제 모든 치부를 드러내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 역시 동료 참모들과 낄낄거리며 모사드 국장의 무례한 행동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인데 국장이 너무했지라고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감히 조그만 장난감 위성 하나 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55조 원짜리 정찰 우주망에 도전하려 하다니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도 한참 못하는군 이라며 그들을 뼛속 깊이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대한민국 측에서는 어떠한 외교적인 항해 서한도 언론을 통한 불만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한 그 즉시 조용히 짐을 싸서 자신들의 나라인 대한민국 대전의 연구실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대충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자보다 치욕을 묵묵히 삼키고 침묵 속에서 칼을 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그 조용한 침묵은 패배자의 도망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릴 무서운 실력을 준비하는 전야제였던 것이죠. 그때의 저는, 아니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의 수뇌부 모두는 철저하게, 아주 끔찍하게 틀려먹었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멍청하고 교만한 착각을 뼈저리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까지는 정확히 4주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28일. 그 짧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한국 수석 연구원이 남겼던 사막에서 눈이 멀게 될 것이라던 그 저주 같던 한마디가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현실이 되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텔아비브의 밤 공기가 유난히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 새벽, 정확히 4주 전에 그 치욕스럽고 모욕적이었던 회의실 사건으로부터 딱 28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택 침실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 머리맡에서 35년 안보 인생을 통틀어 단 3번밖에 들어보지 못했던 국가안보회의 최고 등급의 비상소집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고막을 찢는 듯한 붉은색 비상벨 소리는 국가의 존망이 벼랑 끝에 섰다는, 즉 당장 수백만 명의 목숨이 날아갈 전쟁이 터졌다는 끔찍한 신호인 것이죠. 저는 잠옷바람 위에 두꺼운 외투만 겨우 걸쳐 입은 채 미친 사람처럼 가속 페달을 밟아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쥔 제 두 손은 이미 차가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30m 아래 최고 보안 구역인 벙커 상황실에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4주 전 한국 연구팀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던 군 수뇌부와 정보기관의 핵심 인사 22명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거나 농담을 따먹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마치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는 태산같이 냉철하기로 소문난 백전노장 공군 참모총장조차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입술을 물어뜯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실 중앙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이란 서부의 험준한 산악지대, 위성 영상이 붉은색 경고 표시와 함께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하 벙커에 숨겨진 비밀 핵시설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탄도,
미사일의 발사 준비 징후가 명백하게 포착되었다는 긴급 첩보가 올라온 것입니다.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언제 이스라엘 심장부를 향해 날아올지 모르는 핵탄두 장착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벙커 안의 긴장감은 그야말로 극한의 한계치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당장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면 텔아비브 도심은 단 10여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변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참모진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강대국 특유의 끈질긴 오만함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는 중동 전역의 상공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감시하고 있는 최첨단 정찰 위성 15기가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성들의 개발과 운용에 들어간 총 비용만 무려 55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 기당 수조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광학 카메라와 레이더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고 우주 한복판에서 지상에 굴러다니는 동전의 앞뒷면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서방 세계가 가진 무소불위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55조 원짜리 신의 눈 15개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한 이란 녀석들이 땅속에서 무슨 짓을 작당하든 절대 우리 시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맹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핏발선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며 15기의 모든 위성을 이란 핵시설 상공으로 즉각 집중 배치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궤도를 조정한 위성들이 보내오는 실시간 고해상도 영상들이 스크린에 하나둘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죠. 55조 원짜리 괴물 15개가 일제히 이란의 숨통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아무리 적들이 날고 기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안도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거만했던 확신이 산산조각으로 박살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5분경. 갑자기 중동 전역의 기상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기괴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옥의 문을 연 것처럼 시야를 완전히 가리는 누런 모래구름이 이란에서 출발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거쳐 이스라엘 상공 방향으로 맹렬하게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스크린에 선명하게 빛나던 위성의 광학 카메라 영상들이 순식간에 누런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급속도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모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광학 카메라가 막히면 어떠냐? 우리에겐 모래바람 따위는 가볍게 뚫어버리는 수조 원짜리 최첨단 레이더 위성이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여유를 부렸었죠. 문제는 모래폭풍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모래폭풍이 광학 카메라를 가리고 불과 8분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란의 두 번째 공격이 아주 끔찍하게 시작된 겁니다. 이란이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려고 산악지대 곳곳에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대규모 전자전 장비, 즉 전파 교란 재밍 시스템 수십 기가 일제히 가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진 이란의 맹렬하고도 강력한 방해. 전파는 정확하게 우리 55조 원짜리 위성들의 통신 주파수와 레이더 신호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폭풍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레이더마저 적의 무자비한 전자전 폭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위성, 신호 끊겼습니다. 상황병의 다급한 비명이 벙커를 갈랐습니다. 스크린 왼쪽 상단의 위성 화면이 치직거리더니 이내 새까맣게 죽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통신 오류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헛된 희망은 단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위성, 통제 불능. 세 번째, 네 번째 위성마저 신호 소실되었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귓가를 찢을 듯한 시뻘건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위에 떠있던 15개의 위성 상태 표시등이 안전을 알리던 초록색에서 위험을 알리는 빨간색으로 그리고 결국 사망을 선고하는 검은색으로 도미노처럼 하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위성의 화면이 완전히 먹통이 되었을 때 벙커 안은 그야말로 공황,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오직 기계가 내뿜는 날카로운 경고음만이 그 넓은 벙커 안을 지옥처럼 가득 채우고 있었죠. 국방장관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공군 참모총장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1분 15번째 마지막 위성의 화면이 꺼졌습니다. 전 위성 마비되었습니다.
상황병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서방 세계의 자랑, 신의 눈 15개가 우주 한복판에서 전부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상황실 전면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 15개가 모조리 검은 화면으로 변해버린 그 참혹한 장면을 저는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중동 상공을 샅샅이 감시하며 우리를 지켜주던 모든 시야가 일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이죠. 우리는 완벽한 그리고 철저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이 지금 당장 그 지하 벙커에서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면 아직 연료를 주입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미 불을 뿜으며 우리 텔아비브 시민들의 머리 위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완전한 암흑의 구렁텅이에 처박힌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곤히 잠든 이 새벽에 국가의 심장부를 지켜야 할 최고 권력자 22명이 눈과 귀를 모두 빼앗긴 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즉시 미국 측에 긴급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지구 최강대국 미국의 국가정찰국 중동 담당 부국장과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저보다 더 끔찍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레비 보좌관. 우리 쪽 위성도 전부 먹통이요. 우주에서 수신되는 데이터가 단 1바이트도 없단 말이요. 그 순간 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조차 50조가 넘는 돈을 발라 만든 시스템을 총동원하고도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다는 그 비참한 현실.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강대국의 자만심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현기증 나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정막이 흐르던 상황실 구석에서 땀에 흠뻑 젖은 젊은 기술. 분석관 한 명이 벌벌 떨리는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국장님. 방금 중동 상공의 전파 교란 영역을 뚫고 지나가는 모든 인공위성 현황을 긴급 스캔했는데 하나가 단 한 기의 위성이 이란 상공을 뚫고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신호가 잡힙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황실에 있던 22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 젊은 분석관에게로 미친 듯이 쏠렸습니다. 뭐라고? 어느 나라 소속이냐? 프랑스냐? 아니면 영국이 숨겨둔 비밀 위성이냐? 당장 스크린에 띄워. 모사드 국장이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석관이 즉시 스크린에 중동 상공의 위성 궤적도를 띄웠습니다. 지도 위에는 죽어버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위성들을 나타내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점들 사이로 이란의 그 지독한 전파 교란 폭풍을 정면으로 뚫고 유유히 지나가며 살아 숨 쉬는 단 하나의 점. 오직 단 하나의 점만이 영롱한 파란색으로 깜빡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파란색 점 옆으로 그 위성의 소속 국가 이름이 스크린에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마이너스 대한민국. 그 세 글자가 거대한 스크린 한가운데 선명하게 빛나는 순간 상황실은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춰버린 것처럼 완벽하고도 섬뜩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55조 원을 쏟아부은 강대국들의 거대한 시스템 15개가 모조리 쓰러져버린 이 절망의 늪에서 이란의 전자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일하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단 하나의 위성. 그것이 불과 4주 전 이 방에 있던 우리 모두가 대학생 장난감이라며 조롱하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바로 그 나라 대한민국의 위성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아버린 겁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모사드 국장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4주 전 한국의 수석 연구원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기술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던 그 오만방자했던 얼굴이 지금은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있었고 의자 팔걸이를 부여잡은 두 손은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올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죠. 반도체나 조립하는 나라가 감히 전쟁의 정보전을 논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호통치던 바로 그 남자가 이제는 그 조그만 아시아의 나라 자신들이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대한민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수백만 국민이 잿더미가 되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현실 앞에 벌거벗겨진 채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귓가에 4주 전 한국 수석 연구원이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남기고 간 그 한마디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사막에서 눈이 먼 날 저희를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멸시를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갈고 닦았던 외유내강의 품격을 지닌 자들이 내린 완벽한 예언이자 심판이었습니다. 55조 원의 기술력에 대한 우리의 알량한 자부심이 뼈대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의 자존심이 바닥에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가 그 무거운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던져졌던 나라, 우리가 전쟁을 모른다고 짓밟았던 그 나라의 기술만이 지금 이 순간 지옥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이자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기막히고 처절한 현실이 22명의 권력자들의 가슴 위에 천근만근 납덩이처럼 짓눌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위대한 나라를 향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구걸해야만 하는 참혹한 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상황실에 짓눌린 그 무겁고 끔찍한 침묵을 깬 것은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당장 한국에 연락하십시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당장 살려달라고 비십시오.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지옥 같은 순간,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라고는 불과 한 달 전 우리가 그토록 무참히 짓밟고 조롱했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공군 참모총장 역시 핏발선 눈으로 모사드 국장을 노려보며 이란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한다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모사드 국장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돌부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전 세계의 음지와 양지를 오가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군림해온 그가 자신의 그 알량한 백인 엘리트로서의 오만함이 빚어낸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직접 반도체나 조립하는 대학생 수준이라며 콧방귀를 뀌고 그 피땀 어린 기술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바로 그 상대에게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구걸해야 하는 그 끔찍한 수치심. 자존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한 인간의 처절한 밑바닥이 그 침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모사드 국장의 넓은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미세하게 덜덜 떨리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내뿜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제 눈앞에는 그저 자신의 오만함에 목이 졸려 숨을 헐떡이는 초라한 늙은이만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결국 참다 못한 이스라엘 총리가 화상통신을 통해 상황실 전체에 벼락 같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대한민국 측에 긴급 군사협조를 요청하시오. 이건 권고가 아니라 내 국가 원수로서의 명령이오. 그 총리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상황실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피투성이 모래바람 속에서 건국된 이래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비참하게 외국의 도움, 그것도 아시아의 한 나라를 향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구걸해 본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마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문제는 이 다급한 1분 1초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전화를 걸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다면 대사관을 거치고 외교부를 거치며 수십 분, 아니 수시간이 걸릴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에 떠있는 한국 위성을 직접 조종하고 있는 대전의 연구팀과의 다이렉트 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벙커 안에 있는 22명의 최고위 인사들 중 그 한국 위성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개인 연락처를 가진 사람은 기가 막히게도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4주 전 한국 연구팀이 이 회의실을 방문했을 때 의례적인 인사치레로 명함을 주고받았던 단 한 사람, 모사드 해외작전국장 본인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잔인하고도 소름 돋는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국의 피땀 어린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처박기 직전 한국 수석 연구원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먼저 건넸던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그의 지갑 구석 어딘가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죠.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모사드 국장 한 사람에게로 날카롭게 쏠렸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전자시계는 붉은색 숫자를 깜빡이며 째깍째깍 초읽기를 하고 있었고 이란의 벙커 안에서는 미사일의 붉은 화염이 언제 뿜어져 나올지 모르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사드 국장이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품속에서 자신의 가죽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갑의 가장 안쪽 영수증 쪼가리들과 함께 구겨져 처박혀 있던 대한민국 수석 연구원의 명함을 꺼내는 그의 손가락은 이미 통제력을 잃고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라는 자가 무려 55조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작은 아시아 국가 연구원에 구겨진 명함. 한 장에 온 나라의 운명을 걸고 매달려야 하는 이 기막힌 장면. 저는 제 35년 안보 인생을 통틀어 이토록 처참하고 굴욕적인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벙커에서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 대전의 연구실로 긴급 국제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맑은 아침 햇살이 비추는 오전 10시 47분이었을 겁니다. 통화를 직접 건 사람은 당연히 모사드 국장 본인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한국 수석 연구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실 전체에 대형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벙커 안에 22명은 일제히 숨을 죽인 채 그 역사적인 첫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사드 국장은 입술을 달싹거리기만 할 뿐 차마 첫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긴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그 높디 높은 콧대와 오만함의 마지막 한 겹을 제 손으로 찢어발기며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데에는 그만큼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모사드 국장의 넓은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턱 밑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이요. 지금, 현재 우리 이스라엘과 미국의 모든 정찰 능력이 이란의 공격으로 완벽하게 상실된 상태요.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장님이나 다름없소. 귀국. 아니, 대한민국의 그 위성 데이터가. 제발 절실히 필요하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35년 동안 수많은 적국의 암살자들과 테러리스트 수장들 앞에서도 단 한 번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주눅 들지 않았던 사내. 그 피도 눈물도 없던 독재자 같은 사내의 목소리가 평생 처음으로 덜덜 떨리며 애처롭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22명은 침을 꿀꺽 삼키며 스피커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수석 연구원이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으니까요. 불과 4주 전 이스라엘 심장부에서 그토록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코웃음을 치며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린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짧은 그러나 영겁처럼 길게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 수석 연구원이 4주 전에 그 치욕적인 사건을 들먹이며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석고대죄를 요구했다면 아니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나 정치적 거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피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굴욕적인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피커 너머에서 흘러나온 대한민국 수석 연구원의 대답은 이 벙커 안이 그 어떤 영악한 정치꾼이나 군인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위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마디가 제 굳어있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후려치듯 깊이 뒤흔들어 놓았었죠. 한국 수석 연구원은 단 한마디의 비아냥거림도 억울한 원망도 그 어떤 조건 제시나 빚갚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묵직한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딱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4주 전 자신이 조국을 대표해 이영만리 타국에서 받았던 그 처참한 수모와 모욕에 대해서는 단 한 글자도 단 한 번의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미친 듯이 소름이 돋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욕당하고 짓밟힌 자가 자신을 짓밟았던 자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군말 없이 조건 없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거대한 침묵의 관용.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도 묵직한 품격인지 온몸으로 전율하며 깨달았던 겁니다. 그 짧은 세 단어에 담긴 대한민국의 그 압도적인 국격이
모사드 국장의 그 구차하고 긴 변명보다 수천 배는 더 무겁게 이 지하 벙커의 공기를 짓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한국 수석 연구원이 무심하게 덧붙인 말은 우리 모두의 턱을 빠지게 만들 정도로 경악스러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위성은 이미 12시간 전부터 이란 상공의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이란 핵벙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타깃팅에 돌입해 있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상황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난 55조 원짜리 위성들이 적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먹통이 되기 한참 전부터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한국을 조롱하고 오만에 빠져 단잠을 자고 있던 바로 그 시간 동안 지구 반대편 대전의 작은 연구실에서는 이미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돌입해 이란의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아무에게도 생색내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홀로 우주의 암흑 속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그들이 단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던 진짜 이유가 그 조용했던 침묵의 무서운 진실이 비로소 제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분노를 터뜨리고 남을 원망할 그 아까운 시간에 당장 연구실로 돌아가 자신들의 위성을 더 완벽하게 세팅하고 가동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4주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입술을 꽉 깨물고 코피를 쏟아가며 자신들의 피땀 어린 기술을 실전에 완벽하게 투입할 준비를 100% 맞춰놓고 있었던 것이죠. 소리 지르며 화내지 않겠다. 원한을 키우지도 않겠다. 오직 우리의 완벽한 실력으로 너희들의 그 알량한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리겠다. 그 결연하고도 묵직한 대한민국의 의지가 제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관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곧이어 한국 수석 연구원은 지체 없이 이란 벙커의 분석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가 또 한 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었죠. 보내드릴 최종 분석 파일의 전체 용량은 딱 67MB입니다. 순간 상황실의 기술 참모진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고작 67MB라고? 그게 말이 되나? 우리가 평소에 미국 위성에서 전송받는 고해상도 원본 영상 데이터는 한 건당 최소 수십에서 수백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몇 장도 채 들어가지 않을 67MB라는 조망만 용량으로 도대체 이란의 그 복잡한 벙커 내부를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사드 국장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석 연구원님, 고작 67MB 용량으로 대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밀한 타격 좌표란 말입니다. 그러자 스피커 너머에서 역시나 그 어떤 과장이나 허세도 없는 덤덤한 한국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압축을 풀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겁니다. 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의 서버에서 출발한 데이터가 해저 케이블을 타고 지구 반바퀴를 가로질러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벙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암호화된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상황실의 22명은 일제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스크린의 다운로드 진행 막대기만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0% 전송 완료까지 걸린 시간은 단 4분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67MB라는 미친 듯이 가벼운 용량 덕분에 이 긴박한 1분 1초의 전쟁 상황 속에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와도 같았던 겁니다. 만약 우리의 수십 기가바이트짜리 시스템이었다면 다운로드 받는 데에만 몇 시간이 훌쩍 넘게 걸려 이미 이스라엘은 불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한국의 데이터 압축 기술이 좀 뛰어나려니 하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전송 완료 알림이 대형 스크린에 번쩍이고 정보 기술진이 덜덜 떨리는 마우스 클릭으로 그 67MB짜리 압축 파일을 푸는 데까지는 단수초가 걸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동안 상황실 안의 긴장감은 폭발하기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국방장관은 신경질적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앞으로 튀어나갈 듯 상체를 기울였고 모사드 국장은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움켜쥔 채 스크린 앞에 선 채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려 고막이 터질 것만 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로 서 있었죠. 저는 솔직히 파일이 열리면 그저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흐릿한 이란 산악지대의 흑백 위성 사진 몇 장이 뜰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전자음과 함께 파일이 열리고 거대한 스크린의 내용이 촥 펼쳐지는 그 경이로운 순간 저의 얄팍한 예상은 그야말로 원자 단위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67MB 파일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단언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단순한 1차원적인 사진 따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지랄을 해댄 55조 원짜리 거대 시스템 15기를 전부 합쳐도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었던 기적, 오직 대한민국의 위대한 두뇌와 인공지능만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완벽한 전쟁의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파일이 열리자마자 상황실에서 터져나온 것은 안도의 환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립박수조차 칠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경악에 찬 소름 끼치는 헉하는 탄성이었습니다. 스크린에 화려하게 펼쳐진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되고 구조화된 인공지능 전술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 최상단에는 자랑스러운 태극 마크와 함께 대한민국 차세대 위성정보 분석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찬란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우리가 평생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이 다른 첩보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 섹션 제목은 이란 전자전 역방향 이용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벅벅 비비며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외계어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한국의 천재적인 인공지능은 이란이 우리 미국과 이스라엘 위성을 먹통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우주로 맹렬하게 쏘아올린 그 강력한 전파 교란 신호를 피하거나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치명적인 적의 방해 전파를 거꾸로 흡수하여 이용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적이 우리 눈을 멀게 하려고 얼굴에 강렬한 서치라이트를 비추면 우리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됩니다. 미국의 50조 원짜리 위성들이 눈이 멀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계가 타버린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위성은 달랐습니다. 그 눈부신 서치라이트의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 오히려 그 빛을 이용해 적이 숨어있는 어두운 동굴 속을 훤히 비추어버린 것입니다. 적이 쏜 총알을 허공에서 잡아채어 다시 적의 심장부에 박아 넣은 것과 똑같은 실로 악마적인 천재성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쏟아지는 방해 전파의 끔찍한 소음 속에서 그 전파가 지상의 구조물에 부딪혀 미세하게 튕겨나오는 왜곡된 패턴을 초당 수억 번씩 계산해냈습니다. 마치 눈이 보이지 않는 박쥐가 초음파의 메아리만 듣고도 캄캄한 동굴 속의 모기 한 마리까지 정확히 잡아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원리였습니다. 그 소름 돋는 계산의 결과물이 바로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홀로그램처럼 떠오른 3D 투시도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란의 두꺼운 화강암 산맥 아래 무려 지하 38m 깊이의 개미굴처럼 숨겨져 있던 1급 비밀. 핵 벙커 내부의 3차원 입체 구조도가 스크린 위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회전하며 묘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잘난 정찰 위성들은 아무리 비싸봐야 지상 겉표면의 건물 지붕밖에 찍지 못했고 지하 깊숙한 시설은 항상 목숨을 건 인간 스파이들을 침투시켜 얻어낸 부정확한 첩보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조그만 위성은 우주 한복판에서 땅속 38m 콘크리트 벽을 마치 유리창처럼 투명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벙커 내부의 복잡한 환기구 통로 배치도 미사일 이동 레일의 방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32기의 탄도 미사일 발사대의 정확한 좌표가 무려 소수점 6자리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빨간색 숫자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미사일의 내부 액체 연료 주입 상태가 87%, 92% 등 실시간 퍼센트 단위로 분석되어 그래프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모진이 수만 명을 동원하고 55조 원을 털어넣어도 단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그 신의 영역을 한국은 단 한 기의 소형 위성과 67
메가바이트라는 깃털같이 가벼운 파일 하나로 완벽하게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상황실 구석에서 넋을 잃고 스크린을 보던 군사. 정보국 참모 한 명이 다리가 풀리며 털썩 주저앉더니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니야. 마법이란 말인가. 저 역시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성으로 땅속 38m 벙커 내부의 미사일 연료량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서방 세계의 교만한 군사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조차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떠있는 이 압도적인 데이터는 명백한 진실이었습니다. 기계 덩어리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뒤집어버리는 위대한 두뇌의 깊이와 집념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버린 것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 수뇌부는 단체로 턱이 빠진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은 친절하게도 우리 이스라엘 군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제 타격을 감행했을 경우 분노한 이란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복 공격을 해올지 그들의 심리까지 꿰뚫어본 3단계 예측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놓았던 겁니다. 시나리오 1번 텔아비브 도심을 향한 동시다발적 전면 타격. 시나리오 2번 진짜 핵미사일과 가짜 모형 미사일을 교묘하게 섞어 쏘아 우리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기만 전술. 시나리오 3번 주변 테러 단체를 동원한 우회 게릴라 공격. 각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 퍼센티지는 물론이고 우리 이스라엘 군이 취해야 할 가장 완벽한 요격 대응 방안과 무기 배치 전략까지 모조리 그야말로 밥상 위에 숟가락까지 얹어주는 심정으로 전부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전 참모 수백 명이 일주일을 밤을 새워가며 머리를 터뜨려도 만들어내지 못할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한국의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뚝딱 완성해 우리 앞에 던져준 것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 바로 앞까지 홀린 듯이 걸어나갔던 모사드. 해외 작전국장이 마치 총에라도 맞은 사람처럼 뒤로 두어 발자국 휘청거리더니 자신의 가죽 의자에 털썩 소리를 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두 눈은 스크린의 태극마크를 향해 초점 없이 고정되어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멍한 상태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작은 아시아의 나라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넉나간 한마디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5년 동안 세계 최고라는 착각 속에 빠져 오만하게 군림해왔던 한 백인 권력자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항복 선언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산맥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는 참회의 노래였습니다. 불과 4주 전 전쟁을 게임으로 배웠느냐며 비웃고 멸시했던 그 위성 쓰레기통에 휴지 조각처럼 구겨 던졌던 그 종이 쪼가리들이 지금 55조 원짜리 서방의 콧대를 산산조각 내고 중동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엎으며 완벽한 지배자로 군림하는 이 숭고하고도 소름 돋는 현실 앞에서 그에게 남은 얄팍한 자존심 따위는 먼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스크린에 띄워진 태극마크를 경건한 마음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을 당하고도 핏대를 세우는 대신 낡은 연구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을 지새우고 키보드를 두드리며 피눈물로 코드를 짜내려간 대한민국 이름 없는 영웅들의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벙커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전군의 즉각적인 선제 타격 작전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이 1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찍어준 정밀 좌표를 바탕으로 즉각 우리의 최신형 F-35 스텔스 전폭기 8대의 긴급 출격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타기팅 시스템에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보내온 소수점 6자리의 좌표가 고스란히 입력되었고 지하 38m의 약점을 정확히 뚫고 들어갈 진입 각도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의 낡은 연구실에서 보내온 숫자 몇 줄에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과 수백만 시민의 목숨을 전부 걸어버린 겁니다. 단 1m라도 한국의 계산이 틀렸다면 우리의 작전은 대실패로 끝나고 곧바로 이란의 불바다 보복이 시작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5시 23분. 이스라엘의 최신형 F-35 스텔스 전폭기 8대가 이란의 삼엄한 방공망을 유령처럼 뚫고 들어가 목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조종사들의 손끝에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단 4분 만에 보내준 그 67메가바이트짜리 좌표 데이터가 쥐어져 있었죠. 전폭기의 무장창이 열리고 수톤짜리 육중한 벙커. 버스터 폭탄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탄들은 마치 누군가 땅속에서 자석으로 끌어당기기라도 하듯 한국이 1m의 오차도 없이 찍어준 지점, 아니 정확히 말하면 0.1cm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은 그 지하. 38m 벙커의 가장 취약한 환풍구 틈새를 완벽하게 관통하며 꽂혀 들어갔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연쇄 폭발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이란의 핵미사일 발사 시설 2곳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나머지 한 곳 역시 화염에 휩싸이며 발사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습니다. 대한민국 대전의 낡은 연구실에서 키보드를 두드려 찾아낸 숫자. 몇 줄이 수조원짜리 폭탄의 궤적을 신의 손길처럼 완벽하게 인도해낸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그야말로 완벽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상황실에 마침내 참았던 안도의 한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작전 참모들은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으며 짧은 환호성을 질렀고 잿빛으로 질려있던 모사드 국장 역시 처음으로 굳어있던 안면 근육을 풀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푹 기댔었죠. 하지만 그 달콤한 안도감은 채 2분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상황실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듯한 시뻘건 비상. 경보등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회전하며 고막을 찢는 사이렌을 울려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적의 보복 공격입니다. 이란의 예비기지와 이동식 발사대에서 대규모 탄도 미사일이 일제히 발사되었습니다. 상황병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한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5시 41분. 거대한 스크린 위로 이란 방면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붉은 비행체들의 궤적이 마치 벌떼처럼 새까맣게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비행체의 수는 무려 86개였습니다. 이 86개의 죽음의 불기둥들이 음속을 돌파하며 정확히 우리 이스라엘의 심장부 수백만 시민이 곤히 잠들어 있는 텔아비브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텔아비브 상공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12분. 12분 안에 저 86개의 비행체를 전부 막아내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지도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참혹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순간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이 보내주었던 그 67메가바이트 보고서의 세 번째 섹션을 떠올리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한국의 AI가 예측했던 시나리오 2번. 즉, 분노한 이란이 진짜 핵미사일 32발과 가짜 모형 미사일 54발을 교묘하게 섞어서 발사할 것이라던 그 소름 끼치는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100%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핏대를 세우며 즉시 아이언돔 전 포대의 요격 준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아이언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향해 콧대를 세우며 자랑하던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적의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방패만 있다면 그 어떤 적의 미사일도 모조리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하고도 오만한 믿음이었죠. 텔아비브 외곽에 배치된 12기의 아이언돔 포대가 일제히 포신을 하늘로 쳐들고 화염을 뿜으며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던 아이언돔의 인공지능이 날아오는 86개의 비행체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미사일이고 어느 것이 가짜 깡통 미사일인지 전혀 구별을 해내지 못하고 패닉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란이 쏘아 올린 54발의 가짜 미사일들은 진짜와 무게, 레이더 반사, 면적, 심지어 비행하는 궤적까지 소름 돋도록 똑같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시나리오로 경고를 해주었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일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던 멍청하고 낡은 아이언돔의 시스템은 눈앞에 날아오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무차별적으로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난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요격 성공. 하지만 가짜입니다. 두 번째 요격도 가짜입니다. 세 번째도 깡통입니다.
레이더 분석관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언돔이 쏘아 올린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들은 번번이 허공에서 가짜 깡통들만 맞추며 허무하게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무적의 방패가 허수아비를 상대로 헛스윙만 미친 듯이 날리며 제풀에 지쳐 쓰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이 노린 작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짜 미사일로 아이언돔의 탄약을 전부 바닥나게 만든 뒤 진짜 핵미사일 32발을 무방비 상태의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꽂아넣겠다는 악마 같은 전술이었죠.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잔여량 40% 미만, 30% 미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작 진짜 미사일이 도달했을 땐 쏠 탄약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의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참모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엎드렸고 국방장관은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의 탄약이 고갈되어가는 그 1분. 1초가 마치 우리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단잠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그 끔찍한 대학살의 순간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겁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두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차가운 벙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오만한 강대국의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고 체념하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전자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의 비명만이 가득하던 상황실 대형 스크린의 오른쪽 맨 구석,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작은 보조 모니터에서 갑자기 영롱한 푸른색 불빛이 깜빡이며 새로운 시스템이 스스로 가동을 시작했다는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을 본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제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선명한 영어와 한국어 알파벳이 번갈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 자동 교전 모드 돌입. 천궁. 하늘의 활.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피땀 흘려 개발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이스라엘은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 그저 거칠의 행사용으로 천궁 시스템 2기를 텔아비브 외곽 사막지대에 시험 배치만 해두고 새까맣게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트들의 머릿속에 천궁은 그저 아이언돔이 고장 났을 때나 쓰는 아시아산 싸구려 스페어 타이어 정도로만 취급받고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이 절체절명의 실전에서 천궁이 활약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치되어 있던 한국의 천궁이 조국의 인공지능이 보내준 67MB의 데이터를 스스로 흡수하더니 잠에서 깨어나 맹수처럼 포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궁의 독자적인 3D 위상 배열 레이더가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며 미친 듯이 날아오는 86개의 비행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잘난 아이언돔이 끝내 구별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해대던 그 진짜와 가짜를 천궁의 인공지능은 단 3초 만에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분류해 내버린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 위에서 똑같이 붉은색이던 86개의 점들이 천궁의 스캔이 지나가자마자 마법처럼 두 가지 색깔로 쫙 갈라졌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진짜 핵미사일 32개는 시뻘건 타격 목표로 가짜 깡통 54개는 옅은 회색의 무시 대상으로 완벽하게 분리된 것이죠. 상황실의 22명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신 채 그 경이로운 장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천궁의 수직 발사관에서 굉음과 함께 맹렬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천궁은 멍청한 아이언돔처럼 보이는 대로 전부 쏘아대는 무식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미사일 54개가 머리 위로 지나가든 말든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오직 이스라엘의 심장을 노리는 진짜 미사일 32발만을 향해 마치 저승사자처럼 서늘하고도 정밀하게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요격 폭발음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첫 번째 천궁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가장 선두에 있던 이란의 진짜 미사일 1번을 정확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도 단 1m의 오차도 없이 진짜만 골라서 허공에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격추 성공, 10번째 격추, 15번째 명중. 세상에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의 요격 명중률 100%입니다. 레이더 분석관의 목소리는 이미 환희와 경악으로 뒤범벅되어 미친 사람처럼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천공의 불꽃이 닿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완벽하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20번째, 28번째, 30번째. 마침내 스크린에 붉은 점이 딱 2개 남았을 때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꽉 부여잡은 채 눈물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31번째 미사일이 공중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번째 미사일마저 텔아비브 상공 14km 지점에서 천공의 요격체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거대한 섬광과 함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장엄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진짜 미사일 32기 전탄 요격 완료. 요격 성공률 100%. 상황 종료. 천공 시스템 모니터에 그 담담하고도 위대한 한국어 문구가 떠오르는 순간 지하 벙커 상황실은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별을 단 장군들이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를 내며 통곡했고 참모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 역시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펑펑 울었었죠. 돈과 권력,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서방 강대국의 수뇌부들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베풀어준 그 압도적이고도 자비로운 기적 앞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진 채 생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모사드 해외작전국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 피도 눈물도 없는 암살자들의 수장이라 불리던 그 사내는 이미 딱딱한 벙커 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문자 그대로 처절하게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두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오열하는 그의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죠. 불과 한 달 전 한국의 그 위대한 기술을 조롱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그 교만했던 입술에서는 이제 오직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는 짐승 같은 흐느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대한민국의 그 위대한 품격과 실력 앞에서 가장 완벽하고 굴욕적으로 엎드려 무너져 내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텔아비브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간밤에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얼마나 끔찍한 죽음의 비가 쏟아질 뻔했는지,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인공지능과 방공, 미사일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 햇살을 벙커 밖으로 걸어나와 바라보며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깊고 묵직한 힘을 가진 무서운 나라인지 뼛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총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쉰 목소리로 석고대죄에 가까운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라는 총리의 말에는 그 어떤 외교적 허세도 없는 100%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이 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 군사 수뇌부로 퍼져나갔고 미국의 백악관 국방부 장관은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내로라 하는 군사 강대국들이 일제히 대한민국을 향해 제발 우리에게도 그 위성 기술과 천공 시스템을 팔아달라며 앞다투어 백지수표를 들고 달려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4주 전만 해도 방산 변방국 취급을 받던 한국이 하룻밤 사이에 세계 방위 산업의 가장 높은 제왕의 자리에 올라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눈물을 안겨준 사건은 며칠 뒤에 벌어졌습니다. 위기가 끝난 후 눈이 퉁퉁 부은 모사드 국장이 저를 조용히 찾아와 이렇게 말했었죠. 레비 보좌관. 나 당장 한국에 좀 가야겠소. 공식적인 외교 행사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따위는 다 필요 없소. 그냥 그 대전의 연구실에 가서 내가 쓰레기 취급했던 그분들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뵙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소. 그렇게 이틀 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인 모사드 국장과 저는 아무런 의전도 없이 조용히 민간 항공기를 타고 대한민국 대전의 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수백만 명을 구한 그 기적의 위성과 천공 시스템을 만든 곳이니
당연히 거대하고 화려한 최첨단 국방 요새 같은 곳일 거라 짐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저희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는 지은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허름하고 낡은 3층짜리 벽돌 건물에 위치한 비좁은 연구실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깜빡이고 있었고 문 앞에는 철야 작업을 한 듯 먹다 남은 컵라면 빈 용기들이 박스째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그 55조 원을 이긴 기적의 기술이 탄생했단 말인가? 저희는 멍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12명의 한국 연구원들이 구겨진 남방 셔츠를 입고 누구는 시뻘건 눈으로 모니터에 코드를 짜고 있었고 누구는 납땜 인두를 든 채 회로 기판에 코를 박고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쪽잠을 잔 듯한 허름한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죠.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가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도 그들은 그 흔한 환영 현수막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 영웅들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모사드 국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 4주 전 자신이 윽박지르고 모욕했던 그 한국 수석 연구원 앞에 섰습니다. 수석 연구원은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그 얼굴에는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교만함도 복수를 이룬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과 온화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품격 앞에서 모사드 국장은 그만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으며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수석 연구원님, 제가 감히 오만했습니다. 제가 철저히 틀렸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사드 국장은 울먹이며 조심스레 수석 연구원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곁에서 수석 연구원의 손을 바라보고는 심장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져 있었고 수만 시간 키보드를 두드려 생긴 딱딱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곳곳에 흉터와 납땜에 댄 화상 자국이 가득한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그 낡은 컵라면과 굳은 살 박인 투박한 두 손이 돈으로 처바른 55조 원짜리 서방의 무기들을 완벽하게 꺾어버리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원해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손이었던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내로 불리던 이스라엘 권력자가 아시아의 허름한 연구실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연구원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 거룩한 장면. 저는 제 35년 안보 인생을 걸고 그날 한국 연구원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요란하게 지저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침묵으로 삼키고 피땀 어린 굳은 살로 완벽한 실력을 빚어내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묵묵히 구원해내는 외유내강의 거인. 그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늙은 보좌관인 제가 오늘 이영만리 타국에서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저는 대전의 그 허름한 연구실에서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세상을 구한 연구원들의 모습을 보며 폐허가 된 나라를 피땀으로 일으켜 세우신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의 굽은 등과 투박한 손마디에 맺힌 그 처절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조차 엎드려 우러러보는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라를 이토록 위대하고 단단하게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이스라엘의 늙은 군인으로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고개 숙여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이 담긴 지혜를 널리 나눠주십시오. 어르신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들의 그 굳은 살 박인 손은 우리 모두의 그리고 이 세계의 가장 눈부신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